안녕하세요. 한국건강문화교육협회 한민학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제가 그 현대인들이 중장년이 되면서 많이 생기는 이 심뇌혈관계 질환을 예방할 수 있는 몇 가지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보통 심뇌혈관계 질환 또는 이제 당뇨를 걸릴 수 있는 요인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게 고지혈이라든지 고혈압이라든지 중성지방 수치가 높다든지 아니면 LDL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다든지 아니면 비만이든지 뭐 이런 것 중에서 두세 가지의 요인을 복합적으로 갖고 있는 걸 우리가 흔히들 대사증후군, 메타볼릭 신드롬 뭐 이런 표현을 쓰죠. 근데 이제 이런 것과 몇 가지가 있는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갑작스럽게 날씨가 이렇게 오늘같이 추워진다든지 날씨 변화가 있다든지 아니면 스트레스 심하게 받는다든지 할 때, 그 심장에 쇼크가 온다든지, 뭐 뇌에 경색이 갑자기 생긴다든지, 뭐 이런 현상으로 인해가지고 굉장히 심한 중병으로 연결될 수가 있죠. 지금 우리 특히 이제 60이 넘은 사람들은 제가 뭐 제 친구들도 마찬가지지만 식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뭐 혈압약을 먹는다든지 아니면 혈당 강화제를 먹는다든지 뭐 이런 것들 드는 거가 거의 대부분 한 10명이면 한 8, 9 정도는 다 같이 먹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친구들 중에서도 보면은 그 의사들이 있는데 걔네들도 결국 이제 뭐 같이 식사하고 뭐 소주 한잔 하면서 좀 먹고 난 다음에 좀 이따가 이제 혈압약을 먹는 걸 보는데 괜찮니? 뭐 그러면 다 정상이라고 얘기하는데 혈압약을 먹으면서 정상이라든지 뭐 혈당약을 먹으면서 조절이 잘 된다고 해서 정상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럴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현재 그 대사증후군에 걸리는 이유가 가장 큰 이유가 도대체 뭘까? 결국은 저희가 그 1970년대 이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의 주식이 그 식물성 음식이 주식이었고 동물성 음식을 먹기가 되게 쉽지가 않았었어요. 그리고 물론 이제 그때 당시에는 먹기 살기 힘들었던 시절을 지나오면서 뭐 다 아시겠지만은 뭐 밀가루로 만든 수제비라든지 칼국수 이런 것도 되게 많이 먹었었고 뭐 그다음에 특히 저희 초등학교 다닐 때 같은 경우는 혼식 분식을 했던 시절이다 보니까 그때는 뭐 순수하게 쌀밥 먹는 집도 그렇게 많지는 않았었고 그래서 잡곡을 권장한다든지 분식을 권장한다든지 이제 그랬던 시절이었어요. 그래서 근데 저희는 그때 이제 먹기는 그런 탄수화물 종류는 먹기는 많이 먹었지만 그만큼 또 이게 교통수단이 원활하지가 않아서 뭐 버스 한 번 타려면 굉장히 오랫동안 걸었고 그러니까 운동량이 상대적으로 많았기 때문에 사실 그 탄수화물 섭취가 많다고 하더라도 우리 몸에서 중성 지방으로 바꿔지는 그런 경우는 그렇게 흔치가 않았었는데 우리나라가 이제 계속 발전하면서 이제 자동차들이라고 하는 것들도 이제 모든 가정에 필수적으로 다 한두 대 이상씩 지금 뭐 다 19수대로 다 있지만 그때 교통의 편의성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문화생활이 활성화되면서 결국 이제 우리의 운동량은 떨어지게 되고 먹는 양은 비슷해지고 거기다 1970년대 아마 말 정도 됐을 때부터 아마 우리나라에서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고기를 많이 먹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뭐 고추장 볶음 같은 거, 연탄 구이 뭐 이런 것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 뭐 온 국민이 다 좋아하는 거 삼겹살, 오겹살 이런 것도 되게 많이 먹게 되고요. 그다음에 소고기 먹기가 힘들었던 시절에서 지금은 뭐 누구나가 다 소고기를 다 먹을 수 있을 정도로.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탄수화물 섭취가 굉장히 늘어나게 되고 또 한쪽에서는 고지방 식사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또 반대로 운동량은 점점 줄어들게 되고. 그래서 제가 학교 다닐 때 같은 경우는 뭐 우리가 흔히들 얘기하는 뇌졸중에 의해서 생기는 질환의 대표적인 게 중풍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 중풍 걸리는 사람들이 그렇게 흔치는 않았었고 또 중풍 걸리는 사람들이 연세가 보통 50대 후반에서 빠르면 50대 후반, 보통 60대 넘어가지고 생기는 경우가 많았었는데 지금 최근에 우리 21세기 들어와가지고는 30대 젊은 친구들이 이 뇌졸중에 의해 가지고 이렇게 이 신경 마비 증상들이라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다 보게 되면 지난 40년 동안 우리나라 사람들의 식생활 습관이 바뀌어지고 난 다음에 이제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미 미국 같은 경우는 1970년대에서부터 미 특별영양위원회라는 걸 구성해가지고 이제 그걸 개몽을 했었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이제 와서 그런 똑같은 질환에 이제 시달리고 있는 거거든요. 결국은 먹거리로 인한 그 식생활 습관의 변화에 의해서 생기는 질병이에요. 반대로 얘기하면
내가 식생활 습관만 조금만 조절을 하게 되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건데, 최근에 보면은 그런 심내혈관계 질환에 의해서 생기는 질병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뭐 많은 사람들이 뭐 오메가3를 먹어라, 뭐 어떤 기능성 보조식품들을 먹으면 괜찮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하는데, 저는 그게 이런 문제점을 갖고 난 다음에 어떤 기능성 보조식품을 먹고서 몸이 좋아지는 것보다 그런 그 혈액 내 콜레스테롤의 수치가 올라간다든지 아니면 뭐 중성지방 수치가 올라간다든지 고혈당이 된다든지 이런 현상들을 막는 생활 습관을 고치는 게 먼저 우선적으로 진행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것들을 이미 이제 수십 년 동안 그래서 혈관에 문제가 생기는 것들을 해결하기 위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뭐 기능성 보조식품을 조금 활용하는 건 굉장히 도움이 되겠지만, 잘못된 식생활 습관을 고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기능성 식품을 갖고서 해결한다는 것 자체는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오늘 몇 가지만 좀 말씀드리면, 뭐 이미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일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이제 대사증후군이라고 하는 거에 요인이 될 수 있는 것들이 뭐 고혈당, 그다음에 고콜레스테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스테롤, 그다음에 이제 LDL 콜레스테롤에 대한 거,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비만, 중성지방, 뭐 이런 거의 양을 2개에서 3가지 요인을 동시에 갖고 있는 걸 우리가 이제 대사증후군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저는 그 혈당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혈당이라는 거는 우리가 보통 그 공복 혈당이 75에서 115를 이제 정상으로 보고 있는데, 혈당이라고 하는 걸 우리 체크하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혈액 내에 모든 세포로 포도당을 잘 공급을 하느냐. 결국 이제 포도당이라고 하는 거가 우리 몸에서 에너지원을 쓰기 때문에 이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 혈당을 조절을 하는 거고, 혈압이라고 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일정한 압력에 의해 가지고 이 혈액에 있는 그 영양 성분과 그다음에 산소가 우리 세포 안으로 다 공급이 되느냐를 체크하기 위해서 우리 혈압을 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혈당과 혈압, 그 다음에 이제 콜레스테롤을 체크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LDL을 체크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이게 중성지방을 체크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이게 다 왜 우리가 하나의 기준치 있잖아요. 기준치. 적정치라고 하는 거 있죠. 이 적정치를 가지고 조사를 하는 이유는 내 온 몸에다가 정상적인 영양 물질들을 공급하느냐 안 하느냐를 알기 위한 거고, 이게 만약에 낮아진다든지 높아졌을 때는 어떤 문제점을 야기하기 위해서 그걸 하는 기준점으로서 우리가 사전에 뭔가 조율을 하기 위해서 이런 걸 체크를 하는 거거든요. 결국은 심내 혈관계 질환으로 연결할 수 있는, 연결되는 가장 큰 문제가 이제 대사증후군이 있다가 보면 이거 신드롬이잖아요. 신드롬에서 질환으로 가는 것을 우리가 예방하려면 이 몇 가지 요인들을 주의하면 되는데, 이것들이 전부 다 뭐냐면, 제가 뭐 다음에 혹시 시간이 되면 요거 하나에 대한 뭐 구체적인 얘기를 좀 드릴 수 있겠지만, 이거는 우리 몸에 영양을 공급하기 위해서 필연적으로 있어야 될 영양 물질들인데, 이게 문제가 있다고 했을 때는 결국은 이런 또 다른 문제점을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와 연결되는 거라서, 일단은 요거의 수치를 잘 체크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근데 이 콜레스테롤이라고 하는 거 있죠. 콜레스테롤이라고 하는 거는 원래 우리 몸에서 간에서 합성을 하거든요. 뭐 가지고 합성하냐면 여기 있는 중성지방을 갖고서 합성을 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콜레스테롤은 동물들한테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그 생리활성 물질이거든요. 이게 원래 우리 몸의 전체가 필요한 거가 100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 중에서 간에서 합성하는 거가 이게 이제 한 85% 정도를 감당을 하고, 15%는 결국은 음식을 통해서 들어와야 될 조건이에요. 왜냐하면 과거서부터 우리 몸에서 100이 필요했었는데, 지금까지 인류가 그 지구에서 진화해 오는 과정 속에서 동물성 음식을 먹다가 보니까 굳이 100%를 안 만들어도 한 85% 정도 만들어도 이제 감당할 수 있게 됐다라는 그런 얘기거든요. 요 얘기는 바로 우리 몸에서 콜레스테롤을 섭취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인데, 현대인들한테 문제가 되는 거는 동물성 음식을 많이 섭취함으로써 콜레스테롤을 너무 과하게 공급됐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점이거든요. 이런 중성지방이나 콜레스테롤이 높아진다라는 거는
뭘 얘기하냐면 염증을 유발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다라는 거고, 특히 혈관 내에서 염증이 많아진다라는 거는 혈관 내벽 있죠. 우리가 흔히들 얘기하는 동맥경화를 일으킬 수 있는 원인이 뭐 때문에 그러냐면 염증에서 오는 문제점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중성지방이나 LDL, 특히 이제 LDL 콜레스테롤 같은 거가 산화됐다든지 콜레스테롤 수치가 올라간다든지 뭐 이런 혈액 내에서 정상보다 많은 이런 수치 변화가 있게 되면 궁극적인 건 어디로 문제가 생기냐면 염증을 일으킬 수 있는 원인이 된다라는 거고, 염증이 생기게 되면 이 혈관 내벽이 딱딱하게 굳어지는 경화, 뭐 여기 뭐 죽 같은 형태로 이게 이제 그 안에 그 염증에 의해 가지고 이 퍼스 같은 이런 뭐죠, 우리가 이 고름 같은 거 형성이 돼서 그게 굳어지게 되면 생기는 걸 우리가 죽상동맥경화라고 표현하잖아요. 죽 같은 형태의 동맥경화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의 원인은 염증 때문에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여기 심내혈관계 질환이 생기게 되면 이게 굉장히 심각한 생명의 위급함을 알릴 수 있는 사인이 오기 때문에 이거를 막으려면 우리는 우리 몸에서 뭐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게 제일 좋냐면 궁극적으로 염증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염증이 생길 수 있는 식생활 습관들을 변화시키는 거가 사실은 가장 중요한 거지. 이거 수십 년 동안 내 몸에다가 이거 수치의 변화, 이거 뭐라고 하냐면 전부 다 항상성이라고 하는 걸 얘기하는 거죠. 항상성. 혈당이 어느 정도 항상성을 유지하고 있어야 되고, 콜레스테롤의 항상성도 유지해야 되고, 뭐 이런 전부 다 항상성을 유지할 수 있는 수치를 이게 무너뜨려 버렸기 때문에 결국은 염증이 생겨서 염증으로 인해가지고 심각한 질환까지 연결되는 거라서, 그래서 이거는 단순하게 보는 게 아니고, 또 하나는 이제 요새 우리 나이에는 누구나 다 이 혈당 강화제 먹는 건 뭐 당연한 거 아니냐,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혈압이 좀 올라가면은 뭐 혈압 강화제 먹으면 평생 동안 먹으면 아무 문제가 없대. 저는 이런 얘기가 너무 많은 사람들이 똑같은 질환 속에 만연화되게 되면 어떻게 보면 거기에 대한 위험성에 대해서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문제들이 생기기 때문에 저는 될 수 있으면 이게 약으로 조절하지 않아도 우리가 스스로가 조절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추는 게 굉장히 좋지 않겠냐. 저는 이 겨울철에 가장 심각하게 올 수 있는 심내혈관계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일단 대사증후군이 될 수 있는 요인들을 제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저희가 지난 20년 동안 굉장히 많은 이 중병 환자들을 컨설팅을 쭉 해왔었는데, 사실은 이런 심내혈관계 질환의 원인이 되는 이 대사증후군 같은 경우는 가장 쉽게 어떻게 보면 자기가 조금만 노력하고 웬만한 지식만 갖고 있으면 충분히 생활 습관을 바꾸면서 얼마든지 회복될 수 있는, 개선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 위험성 때문에 걱정하는 것보다는 내가 내 스스로가 그걸 좀 절제하는 게 좋지 않겠나. 물론 운동도 여기에서 굉장히 필요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좋은 요건이기도 하지만, 갑작스럽게 체중이 변화된다든지 아니면 또 심한 자기의 컨디션하고 오버될 수 있는 그런 운동을 한다든지 했을 때는 오히려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걸 서서히 이 환경을 바꿔서 내 몸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쭉 지나오면서 어떤 분들 같으면 굉장히 스마트하고 똑똑하고 어떤 분야에서 굉장히 많은 학식을 갖고 있었던 분인데, 결국은 잘 알면서도 불구하고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전혀 그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경험을 제가 지난 20년 동안 환자들 시기지도 하면서 꽤 많이 알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또 이런 예를 가르쳐 주게 되면 그거는 아는데 그렇게 먹으면 음식이 맛이 없잖아요. 저희들도 지난 20년 동안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음식의 레시피도 굉장히 많이 개발을 해왔지만, 자기가 병이 걸릴 거냐 말 거냐에 대한 선택은 본인이 해야 되는 거거든요. 아무리 지혜를 주고 지식을 전달해 준다고 해도 쓰지 않을 거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래서 제가 환자들하고 가끔가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알파벳에 B하고 D 사이는 뭐가 있습니까? 그러면 대부분 다 C가 있지요. 이게 내가 벌써 탄생과 죽음 사이에는 초이스가 있어요. 제가 이런 얘기를 바깥에 강의하면서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거는 본인이 아는 거보다는 본인이 선택하고 행동으로 옮겨야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거지, 그냥 알고 있는 것만 가지고는 이걸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다면 아무런 혜택이 없다라는 거와, 그 다음에 이게 뭐 공부를 요새 이제 건강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공부를 많이 하더라도 자기 몸에 대해서 전반적인 거를 그 지식을 가지고서 바라봐야지, 한 부분적으로만 우리 몸을 그 해석하면은 안 된다. 그래서 제가 이거 우리 푸드 컨설턴트 교육하면서도, 우리는 사람의 몸을 이 한 방향, 의학적인 거, 약학적인 거, 아니면 영양학적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이거 복합적으로 제가 봐야 된다고 얘기했는데, 이걸 저는 그냥 표현을 드론즈 뷰라는 그런 단어를 쓰는데, 여기저기를 다 통합적으로 보지 않으면은 우리 몸을 제대로 이해하고, 그다음에 건강하게 만들기가 쉽지 않다. 뭐 제가 이렇게 얘기를 드려요. 아무튼 제가 오늘 여러분한테 그 심플하게 대사증후군에 관련된 얘기를 좀 나눠드렸고요. 혹시 기회가 되면 하나하나를 좀 다 정리를 해서 같이 이런 지식을 공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